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저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네. 이 명단에 우리나라 과학자분들도 사실 상당 부분 좀 포함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라고 하면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이 글로벌 데이터 분석 업체가 있어요. 클레레베이트 애널리틱스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14억 개의 논문 인용 정보를 제공하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정보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이 과학의 각각 세부 분야에서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각 10년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의 논문을 쓴 과학자, 이런 과학자들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이렇게 꼽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인용 횟수가 이 영향력과 연관이 되는 이유를 좀 얘기를 드리면요. 세계 각지의 이 동료 과학자들이요. 지금 이 해당 논문의 결과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결과를 인용을 하고 또 그리고 그 인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 결과나 연구 논문들을 좀 뒷받침하거나 혹은 이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용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연구고 잘된 연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선정된 과학자들이 더욱더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올해 선정된 상위 1% 과학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네, 전 세계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 6천 명이 상위 1% 연구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선은 미국이 2,639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연구자를 배출했고요. 뒤이어서 영국과 중국이 이어졌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독일이 굉장히 과학 강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독일을 제치고 3위에 차지할 정도로 최근 이 과학 분야의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한 6천 명의 과학자들은 한 60여 개의 국가에 각각 소속되어 있는데 그 세계 상위 1% 연구자 명단 내에서 70%가 상위 5개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중국, 독일, 호주 출신으로 굉장히 일부 나라에 몰려 있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그 사실 이런 그 상위 1% 연구자는 혼자서 연구를 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뒷받침되고 연구 인프라, 주변에서 같이 연구하는 이 학생분들이나 연구원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 기관 또한 중요한데요. 이 상위 1%를 가장 많이 배출한 연구 기관을 살펴보니까 명성에 걸맞게 1위는 미국 하버드대였습니다. 2위는 생물의학과 의료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국립보건원이었고요. 3위는 미국 스탠포드가 차지했습니다. 또 중국의 중국과학원과 독일의 막스플랑크 협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인원도 거의 절반 가까운 수치를 보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다고 알 수 있겠는데 그럼 6천 명인 그 1% 과학자 중에 우리나라 과학자는 몇 명이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연구 성과를 낸 그러니까 이런 그 1% 상위 과학자는 어느 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연구기관에 소속돼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연구기관에 소속돼 있는 1% 과학자는 58명. 58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세계 한 18위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58명 중에서 4명 정도는요, 2개 이상의 연구 분야에서 중복 선정돼서 중복 카운팅이 된 거니까 실제로 사람으로 따지면 53명이고요. 이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순수 한국 과학자는 50명, 50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이 5번째로 영향력이 있는 이 연구자를 선정을 해서 매년 그 명단을 발표한 건데 우리나라 연구자의 선정 비중은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거든요. 2014년에 처음 선정됐을 때는 우리나라 연구자가 18명밖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에는 29명이었고요. 올해는 53명이죠. 점점 늘어나네요. 네, 지난해랑 비교하면 거의 70% 정도 상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70% 상승한 거면은 지나치게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갑자기 많아졌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요, 올해 처음으로 지금 이 분석 업체에서 크로스필드라는 분야를 신설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선정된 국내 연구자가 22명이나 됩니다. 요즘은 이제 사실 과학이 어느 한 분야에 대한 과학이 아니라 융합과 어떤 분야와 분야를 좀 넘나드는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과학의 분야를 골고루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하지만 단일 분야, 그러니까 뭐 화학 하나, 물리 하나 이런 분야에서는 상위 1%까지 인용 횟수가 올라가지 않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연구자들과 과학 결과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크로스필드라는 부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크로스필드 분야가 생기면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건데 네, 그렇죠. 그럼 우리 국내 과학자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과학자가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요. 로드니 로프 유니스트 교수인데요. 네. 이분은 우리나라 부분은 아닌가 보네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국내의 연구기관에 소속돼 있는 과학자인데 이 로프 교수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처음 이제 그 상위 1% 과학자로 선정이 됐을 때 화학과 재료과학 두 분야에서 이제 1% 과학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2015년부터는 세 분야, 그러니까 화학, 재료, 물리학 이 세 분야에서 1% 상위 과학자로 뽑혔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한국 기관 소속 연구자 중에 거의 유일한 게 굉장히 뛰어난 연구 성과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또 이 루오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그 성과가 좋기 때문에 잠재적 노벨상 수상자 후보로도 꼽힐 정도로 그렇군요.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는 연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국내 과학자 53명에 미국 국적의 학자가 포함된 거는 국내에서 활동한 학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네. 앞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로드니 루오프 교수 주로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인가요? 네, 저희가 뭐 사실은 많이 보도를 해드렸던 흔한 좀 익숙하게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래핀이나 뭐 탄소 나노튜브 이런 이 나노 물질이 있잖아요. 이 나노 크기의 탄소 소재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이 나노 크기 탄소 소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특히 그 잠재적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연구 성과로 이제 선정이 된 거냐면 탄소 소재 기반의 슈퍼 캐퍼시터, 그러니까 대용량 축전지를 개발을 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지금 굉장히 잠재적 노벨상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뉴스를 통해 보도해드렸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신기한데요. 그럼 이외에 또 어떤 과학자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도 또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과학자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위 1% 과학 연구자 중에서 이 5년 전부터 이제 선정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5년 연속적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년 연속 선정된 연구자도 5년 연속이요. 네, 있습니다. 이 로드니 로프 교수 물론 5년 연속 선정이 됐지만 이렇게 5년 연속 선정된 과학자가 총 8명인데요. 이 중에 7명이 한국 국적이죠. 로드니 로프 교수를 빼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양미학과 독성학 분야를 살펴보면 박광식 동덕여대 교수와 그리고 권익찬, 김광명, 키스트 박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소속이 됐고요. 그리고 또 화학과 재료과학 두 가지 분야에서 중복 선정된 현택환 서울대 교수도 5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또 농학 분야에는 김세권 한국해양대 교수가 선정됐고요. 또 화학 분야는 김종승 고려대 교수와 윤주영 이화여대 교수가 함께 선정이 돼서 5년 연속 상위 1% 과학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뭐 이 밖에도 뭐 5년 연속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지난해에 잠재적 노벨상 수상자로 한국 과학자가 선정이 돼서 이 역시 한번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박남규 성균관대 교수 이분도 이제 올해 상위 1% 과학자로 선정이 됐어요. 뭐 이 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차세대 태양전지라고 꼽히는 페로브스카이트를 개발하셨는데 굉장히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냈기 때문에 상위 1% 과학자로 선정이 됐고요. 또 박 교수와 함께 페로브스카이트의 어떤 세계적인 그 효율 수준을 뛰어높였던 석상일 유니스트 교수도 이번에 크로스필드 부분에서 처음으로 상위 1% 연구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위 1%에 속하는 과학자가 국내에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데요.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지원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12월 1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는 이 5G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우선은 12월 1일 자정부터 이루어집니다. 이 이동통신 3사가 동시에 5G 전파를 송출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6월 이 정부로부터 확보한 5G 주파수인 이 3.5GHz 대역의 그 주파수 영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12월 1일이기 때문에 이날이 이제 세계 최초 상용화 일시가 된 거고요. 세계 최초의 이 5G 상용화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별도 장치인 라우터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장비인데 이 라우터가 필요합니다. 이 모바일 라우터가 5G 신호를 받아서 와이파이로 변환을 해서 다른 기계가 쓸 수 있게 이제 하는 방식인데요. 이론적으로는 와이파이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모바일 라우터만 있으면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과 같은 경우도 5G를
5G의 속도에 맞는 이 서비스를 이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만약에 5G 통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LTE, 4세대 이동통신인 LTE보다 속도가 한 20배 정도 빨라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20기가 bps라고 해서 지금보다 이제 20배 빠른 속도가 나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실제 속도는 LTE 정도 수준, 그러니까 1기가 bps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2월 1일부터 상용화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도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상용화 서비스는 아직 기업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5G 서비스의 1호 고객이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이 명화공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기업은 이 5G 통신으로 이 제품의 결함 여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이 5G 통신을 이용해서 구현할 거라고 하고요. 또 LG U+스 같은 경우에도 1호 고객을 이 경기도 소재에 있는 이 농기계 제조업체다 이렇게 밝혔고요. 사실 평창올림픽에서 5G 첫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이 국내 5G 상용화를 사실 선도해온 기업이 KT인데, KT잖아요. 이 KT 같은 경우에도 1일에 뭐 당연히 5G 주파수를 송출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아연 지국의 화재로는 인해서 현재는 지금 그 화재 복구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G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아직 조금 조심스러운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5G 통신의 세계 첫 상용화인데 이렇게 기업 고객만이 먼저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통신사별로 사실 5G 기지국을 뭐 수도권 위주, 광역시 위주로 많이 세웠다고는 하지만 전국에 아직 촘촘하게 광역망이 다 설치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쓰려면 아직은 기지국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여기에 5G 전용 스마트폰도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사실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4세대 이동통신인 이 LTE 때도 그랬지만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미 빠른 속도, 뭐 고화질 콘텐츠 이런 식으로 체험을 하면서 5G 서비스가 뭐구나 이래야지 사실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개인 고객은 5G 스마트폰이 나오는 내년 3월이 돼야 그제서야 빨라야 이제 5G 서비스를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이라는 이제 차세대 모델에 5G 버전, 5G를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스마트폰 버전으로 이제 하나의 모델을 더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고요. 뭐 이와 함께 LG전자는 물론이고 뭐 화웨이, 뭐 샤오미 등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지금보다 속도가 5G가 한 20배 정도 빨라진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사용해보지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속도일지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와닿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뭐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지금 뭐 사실 굉장히 금방인데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1초 내외로 줄어든다. 뭐 이런 식의 순식간에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1초 내외로요. 네, 클릭하면. 지금 쓰면 지금 있는 영화는 용량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뭐 1초 내외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 속도가 빠른 것도 물론이고 데이터의 전송량 자체도 사실은 또 많아집니다. 이게 한 100배 정도 많아지고 또 지연 속도 우리가 왜 누르면은 조금씩 로딩이 걸리잖아요. 그 로딩도 한 10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면은 클릭하자마자 바로 거의 끊김없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빠른 5G 통신 같은 경우에는 고화질의 UHD 방송 영상이나 뭐 AR, VR과 같은 대용량 고화질 영상을 쓸 때 끊김없이 볼 수 있을 때 즐길 수 있는데 가장 좋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지금도 고화질 영상 보시는데 사실 아주 어렵지는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고 실제로 뭐 속도 또한 아주 뭐 밀집돼 있는 지역이 아니면 답답함을 많이 느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5G 서비스로 고객을 이끌 만한 콘텐츠가 없다는 게 또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TE도 지금 굉장히 요금제가 비싸다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5G 같은 경우에는 LTE보다 더 비싸게 책정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뭐 아직은 기지국이 많지 않다고 했으니까 통신 범위가 좀 한정될 수가 있고 그리고 단말기가 또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비싸게 고가의 단말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 5G 상용화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통신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처음 구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제품이 나오고 플랫폼이 쌓이면서 관련 콘텐츠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을 더 두고 천천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휴대폰도 내년 3월에야 또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